보통 어떤 나라에 외국 돈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들고 찾아온 중국 기업 3곳에게 당장 나가라고 퇴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2026년 1월 27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 서류 뒤에 적힌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96조 원, 120조 원, 60조 원 합치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캐나다가 100년 동안 품고 있던 거대한 금고, 그 금고의 열쇠를 중국이 아닌 한국에 내밀었습니다. 자원부국 캐나다가 왜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중국은 쫓아내고 한국에는 제발 들어와 달라고 고개를 숙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캐나다가 왜 중국 자본을 강제로 쫓아냈는지. 둘째, 96조 원짜리 보물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셋째, 왜 하필 한국만이 그 금고의 열쇠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 3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자원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전쟁이 우리의 전기차 가격부터 일자리, 국가경제의 미래까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내용 계속합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시노마인 희귀금속, 청제 리튬 인터내셔널, 장계 마이닝, 이 3곳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강제 퇴출 명령을 받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뭘 했길래 쫓겨난 걸까요? 시노마인 희귀금속은 캐나다 리튬 탐사 기업인 파워메탈스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청제 리튬 인터내셔널은 리튬 칠레라는 회사에 돈을 넣고 있었고요. 장계 마이닝은 울트라 리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리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만지는 회사들이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 영어로 ISED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안보 및 정보당국과 합동으로 엄격한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국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보호를 명분으로 3곳 전부에 퇴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못 들어오게 막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투자해서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팔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가게를 하나 인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도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찾아와서 이 가게 원래 주인한테 다시 넘기고 나가세요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당연히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 상거래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항의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외국 투자는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공급망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제 리튬 인터내셔널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가 투자한 리튬 칠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칠레에 있는 자산이었거든요. 캐나다 밖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부가 관여해서 투자를 철회시킨 겁니다. 이건 전례가 거의 없는 조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두 번의 예외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법,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캐나다 액트, 줄여서 ICA라고 합니다. 이 법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어떤 나라 돈이든 환영하는 완전 개방 정책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가리지 않고 투자하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2023년부터 안보심사가 강화되기 시작하더니 2025년에는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중국 국영기업이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자본이 캐나다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에 신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핵심 광물 생산 동맹, 영어로
CMPA라는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자원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의 명단 같은 건데 여기에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캐나다의 자원 금고 앞에 중국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전부 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닙니다. 자원민족주의의 귀환이에요. 캐나다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 환경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은 겁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 자원에서 시작해서 리튬, 니켈 같은 배터리 광물로 확대되더니 2026년에는 알루미나, 히토류, 반나듐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캐나다 땅 속에 있는 거의 모든 전략 자원에 대해 중국은 출입 금지가 된 거죠. 왜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빠져나간 그 거대한 금고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가 100년 동안 지켜온 보물창고의 정체, 바로 세스케처 원주 티즈데일 인근에 있는 소어 프로젝트입니다. 영어로 Thor Project. 북유럽 신화의 천둥의 신 토르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죠. 캐나다 에너지 메탈즈라는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북미 알루미늄 공급망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립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보크사이트라는 알루미늄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거든요. 소어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예비 경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광구는 북미 최대이자 세계적인 규모의 알루미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총 매장량은 측정 및 지시 자원 기준으로 495억 톤. 이 중에서 알루미나 함유량만 68억 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정되는 자원까지 합치면 866억 톤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체감이 안 되시죠? 이 광산의 수년제 가치를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수년제 가치란 이 광산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세후 10% 할인율로 계산해도 723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96조 원이에요. 96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 1년치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내부 수익률도 놀랍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인데요. 이게 72%입니다. 보통 광산 프로젝트에서 내부 수익률이 15에서 20%만 넘어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72%는 정말 말 그대로 노다지 중에 노다지입니다. 초기 자본 지출은 약 63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4천억 원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수명은 현재 조사된 구역 기준으로만 최소 25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광산에서 나오는 게 그냥 알루미나가 아닙니다. 고순도 알루미나, 영어로 HPA라고 하는데요. 순도가 99.99%인 4N급 알루미나입니다. 이게 뭐에 쓰이느냐?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분리막 코팅의 핵심 소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합선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탄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톤당 가격이 약 25,000달러, 하나로 약 3,300만 원이에요. 일반 알루미나보다 몇 배나 비쌉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알루미나가 마트에서 파는 보통 밀가루라면 고순도 알루미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만 쓰는 최고급 트러플 오일 같은 겁니다. 같은 종류의 재료인데 품질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이 고순도 알루미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걸 절대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이런 보물창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타리오주 북부에 윙 오브 파이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불의 고리인데 약 5,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거대한 광산지대입니다. 이곳에는 니켈, 구리, 크로마이트, 백금족 금속 등이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호주의 와일루 메탈즈는 이 지역의 자원 가치를 약 900억 달러, 하나로 약 120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프라 부족과 환경 주제로 묶여있던 이곳이 2025년 말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가 규제 중복 해소 및 인프라 가속화 협약에 서명하면서 드디어
활로가 열렸습니다. 광고로 진입하는 핵심 도로의 환경 평가가 2026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이후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됩니다. 소어 프로젝트 96조 원에 링 오브 파이어 120조 원, 두 곳만 합쳐도 216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보물창고를 열고 한국 기업들은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GM과 합작해서 얼티엄 케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퀘벡주 베칸쿠르에 대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초기 5억 달러에서 시작한 투자가 현재 1단계 확장을 거쳐 미화 10억 달러 이상,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2026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양극재는 전량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로 공급됩니다.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은 2025년 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6,710억 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전년도 매출의 18.1%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이죠.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넥스트 스타 에너지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온타리오주 윈저에 4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총 5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캐나다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7월 글로벌 파트너와 43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8천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볼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퀘벡주 그랑비의 전지박 공장을 짓기 위해 7억 5천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7,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6년 양산을 시작해서 2027년 확장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만 합쳐도 캐나다에 투입된 한국 자본이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산까지 얹히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라고 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캐나다 현지 철강 및 광물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자원과 배터리와 잠수함,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엮인 거대한 딜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소어 프로젝트 96조 원, 링 오브 파이어 120조 원,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원, 한국 기업 투자 7조 원 이상, 이 숫자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숫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 두 거인의 충돌이 캐나다의 자원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시장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총알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원자재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같은 광물이 21세기 전쟁의 총알인 거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연 정제의 90% 이상, 코발트 정제의 70% 이상도 중국 손에 있고요.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소재의 가공 공정을 중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요리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조립하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요리입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나 같은 광물이 바로 그 재료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재료 시장의 도매상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요리사들이 재료를 사려면 중국 도매상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된 거죠. 마음에 드는 나라에는 재료를 싸게 팔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는 값을 올리거나 아예 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점을 무서워한 겁니다. 자기 나라 땅 속에서 나오는 재료까지 중국 도매상에게 넘어가면 결국 요리대회 전체가
중국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의 자원이 중국에 장악되면 미국 본토의 전기차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테슬라, GM,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원료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힘을 합쳐서 중국 자본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자원 금고 앞에 미국이라는 경비원이 서게 된 거죠. 이 경비원은 중국이라고 적힌 출입증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광물을 무기로 만들었고 캐나다는 자국 자원이 그 전쟁에 이용당하는 걸 막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데는 중국의 교묘한 전략이 한몫했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이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캐나다의 자원을 집어삼키려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광산을 대놓고 통째로 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직 개발도 안 된 초기 단계에 작은 리튬 탐사 회사들에 슬금슬금 투자한 겁니다. 파워메탈스, 리튬 칠레, 울트라 리튬, 하나같이 이름도 생소한 작은 회사들이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100년 된 금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대놓고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금고 열쇠를 만드는 기술자와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비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과도 친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중국이 캐나다 리튬 회사에 투자한 방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지금 당장 광물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상류부문 자산장악이라고 부릅니다. 상류부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광물이 땅 속에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중국은 이미 광물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중간 단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원재료가 나오는 시작 단계까지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중국 손에 들어가는 완전 독점 구조가 되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안보당국이 이걸 정밀 분석해 보니까 이 구조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광물 가공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발판 삼아 상류 부문 자산까지 체계적으로 독점하려 했다는 거예요.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가 존망의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 땅 속에 있는 보물이 다른 나라의 경제적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금고 비밀번호가 새어나가기 직전에 간신히 막은 셈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까지 전부 퇴출시킨 겁니다. 시노마인, 청제 리튬, 청계 마이닝, 세 곳이 바로 이 과정에서 쫓겨난 기업들이고요. 2026년 현재 캐나다 내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신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을 쫓아내는 건 알겠는데 그 빈자리를 왜 꼭 한국으로 채워야 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있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캐나다가 새로 만든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자 이번 사건의 숨겨진 핵심 엔진은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프렌드 쇼어링, 영어로 friend shoring. 직역하면 친구끼리만 거래하기 라는 뜻인데요. 2026년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나라든 돈만 있으면 자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싸게 파는 곳에서 사면 됐죠. 글로벌화의 시대, 효율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거래의 기준이 됐습니다. 다시 요리대회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료를 가장 싸게 파는 가게에서 사면 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싸구려 가게 주인이 갑자기 재료값을 10배로 올리거나 특정 요리사한테는 아예 안 팔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요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비싸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서만 재료를 사자. 이게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캐나다가 만든 핵심 광물 생산 동맹 CMPA는 이 프렌드 쇼어링의 실행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원을 사고 팔 수 있는 친구 명단이에요. 이 명단에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들어있고 중국은 단연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구 명단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그냥 광물을 캐서 팔아줄 파트너가 아닙니다. 캐나다 땅에서 나온 돌덩이를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광물 원석을 그냥 톤당 몇십 달러에 파는 건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 돌덩이를 전기차 배터리로 바꾸면 가치가 수백 배로 뛰거든요. 자기 나라 안에서 그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거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금융 엔진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누구든 환영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신뢰와 기술적 능력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돈의 규칙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규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과 정치적 신뢰입니다. 캐나다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한국이 그 규칙에서 만점을 받은 거죠.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2026년 1월 27일 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핵심 광물 생산은 단 한국과에 국한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만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땅에서 나오는 리튬, 니켈, 알루미나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둘째,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영토 분쟁도 없고 안보 갈등도 없고 자원을 무기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100년 된 금고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상대인 거죠. 셋째, 이미 증명된 실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 배터리 생태계에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자료에 따르면 약 250여 개의 캐나다 기업이 한국 배터리 공급망에 연결돼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미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있는 파트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말씀드렸죠. 총 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수함을 건조해주면서 동시에 자원을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캐나다는 한국의 자원 분야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호 호혜적 구조예요. 장산과 자원과 배터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 거대한 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닙니다. 양국의 운명을 하나로 엮는 전략적 동맹의 시작인 거죠. 이 동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도 위에 그려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퀘벡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만들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을 생산합니다. 온타리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셀을 조립합니다. 세스케처원에서 소어 프로젝트가 고순도 알루미나를 공급합니다. 온타리오 북부의 링 오브 파이어에서 니켈과 크로마이트가 나옵니다. 캐나다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한국 기업들이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K-배터리 벨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1번, 미중 패권 경쟁이 광물을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고 2번, 중국이 캐나다 자원을 조용히 잠식하려 했고 3번,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새로운 금융 엔진이 거래의 규칙 자체를 바꿨고 4번,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과 정치적 신뢰가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4가지 원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캐나다는 100년 된 금고의 열쇠를 한국에 건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거의 똑같은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시계를 201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9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터졌습니다.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면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죠. 그때 중국이 꺼내든 무기가 뭐였을까요? 군함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히토류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원소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7%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중국 말고는 구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 제조업계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수십 배로 폭등했고 일본 기업들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광물 하나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즉시 히토류 공급 다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호주, 인도, 베트남, 캐나다 등과 히토류 공급 협정을 맺었고 대체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도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2010년 97%였던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은 이후 꾸준히 하락했거든요. 2026년에 캐나다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2010년에 일본이 히토류에서 당한 것을 캐나다는 리튬, 니켈, 알루미나에서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금고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2010년에 일본은 금고 열쇠를 중국한테 맡겼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캐나다는 그 교훈을 보고 아예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열쇠를 기술력과 신뢰를 겸비한 한국에 건넨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포스코 퓨처엠의 베칸쿠르 양극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만들어진 양극재가 온타리오의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터리 셀이 만들어지고 이 배터리가 GM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에 장착됩니다. 동시에 세스케처원의 소어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고순도 알루미나가 이 공급망에 합류합니다. 링 오브 파이어의 도로 건설이 2026년 6월 환경평가 완료 이후 시작되면 니켈과 크로마이트까지 추가됩니다.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자원 요새가 완성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광물을 무기화하려 해도 이 요새 안에 있는 나라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2010년 일본이 당한 히토류 충격을 리튬과 니켈에서는 겪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낮고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면 전기차 배터리 원가가 안정되고 최종적으로 전기차 가격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세계 1위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100년 지켜온 금고를 한국에 연 이유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자원전쟁의 시대, 기술력과 신뢰가 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4가지 원인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1번, 미중 패권 경쟁이 광물을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고 2번, 중국의 조용한 자원 잠식이 캐나다의 경각심을 깨웠고 3번,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새로운 금융 엔진이 거래의 규칙을 바꿨고 4번,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정치적 신뢰가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뭘까요? 1번, 소어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초기 자본 지출 8조 4천억 원이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K배터리 벨트가 본격화된다는 신호입니다. 2번, 링 오브 파이어 도로건설 착공 여부입니다. 2026년 6월 환경평가가 완료된 뒤 실제로 착공이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연되면 120조 원짜리 광산의 활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결과입니다.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60조 원 규모의 CPSP를 수주하면
자원과 방산이 결합된 패키지 딜이 완성됩니다. 이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4번.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물이나 다른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의 일상에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면 배터리 원가가 안정되고 그만큼 전기차 가격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광물 가격을 올려도 영향을 덜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도용 효과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한국 공장이 들어서면 한국 본사에서 엔지니어와 관리 인력을 파견해야 하고 장비와 기술도 한국에서 공급합니다. 해외 투자가 결국 국내 일자리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이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베칸쿠르 공장은 2026년 10월 가동 예정이고 솔로스 첨단 소재의 그랑비 공장도 2026년 양산을 시작합니다. 물론 투자는 각자의 판단과 책임이 우선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가 바뀌는 큰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자원 구매가 아닙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공급망 일체화의 과정입니다. 방산에서 자원까지, 배터리에서 전기차까지 두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100년 된 금고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받았다는 뜻이겠죠.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50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전쟁의 시대, 한국은 지금 가장 좋은 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원전쟁의 시대에 한국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캐나다와의 이 거대한 딜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어떤 나라에 외국 돈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들고 찾아온 중국 기업 3곳에게 당장 나가라고 퇴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2026년 1월 27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 서류 뒤에 적힌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96조 원, 120조 원, 60조 원 합치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캐나다가 100년 동안 품고 있던 거대한 금고, 그 금고의 열쇠를 중국이 아닌 한국에 내밀었습니다. 자원부국 캐나다가 왜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중국은 쫓아내고 한국에는 제발 들어와 달라고 고개를 숙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캐나다가 왜 중국 자본을 강제로 쫓아냈는지. 둘째, 96조 원짜리 보물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셋째, 왜 하필 한국만이 그 금고의 열쇠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 3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자원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전쟁이 우리의 전기차 가격부터 일자리, 국가경제의 미래까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내용 계속합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시노마인 희귀금속, 청제 리튬 인터내셔널, 장계 마이닝, 이 3곳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강제 퇴출 명령을 받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뭘 했길래 쫓겨난 걸까요? 시노마인 희귀금속은 캐나다 리튬 탐사 기업인 파워메탈스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청제 리튬 인터내셔널은
리튬 칠레라는 회사에 돈을 넣고 있었고요. 장계 마이닝은 울트라 리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리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만지는 회사들이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 영어로 ISED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안보 및 정보당국과 합동으로 엄격한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국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보호를 명분으로 세 곳 전부에 퇴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못 들어오게 막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투자해서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팔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가게를 하나 인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도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찾아와서 이 가게 원래 주인한테 다시 넘기고 나가세요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당연히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 상거래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항의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외국 투자는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공급망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제 리튬 인터내셔널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가 투자한 리튬 칠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칠레에 있는 자산이었거든요. 캐나다 밖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부가 관여해서 투자를 철회시킨 겁니다. 이건 전례가 거의 없는 조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두 번의 예외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법,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캐나다 액트, 줄여서 ICA라고 합니다. 이 법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어떤 나라 돈이든 환영하는 완전 개방 정책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가리지 않고 투자하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2023년부터 안보심사가 강화되기 시작하더니 2025년에는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중국 국영기업이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자본이 캐나다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에 신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핵심 광물 생산 동맹, 영어로 CMPA라는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자원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의 명단 같은 건데 여기에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캐나다의 자원 금고 앞에 중국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전부 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닙니다. 자원민족주의의 귀환이에요. 캐나다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 환경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은 겁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 자원에서 시작해서 리튬, 니켈 같은 배터리 광물로 확대되더니 2026년에는 알루미나, 히토류, 반나듐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캐나다 땅 속에 있는 거의 모든 전략 자원에 대해 중국은 출입 금지가 된 거죠. 왜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빠져나간 그 거대한 금고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가 100년 동안 지켜온 보물창고의 정체, 바로 세스케처 원주 티즈데일 인근에 있는 소어 프로젝트입니다. 영어로 Thor Project. 북유럽 신화의 천둥의 신 토르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죠. 캐나다 에너지 메탈즈라는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북미 알루미늄 공급망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립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보크사이트라는 알루미늄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거든요. 소어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예비 경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광구는 북미 최대이자 세계적인 규모의 알루미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총 매장량은 측정 및 지시 자원 기준으로 495억 톤. 이 중에서 알루미나 함유량만 68억 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정되는 자원까지 합치면 866억 톤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체감이 안 되시죠? 이 광산의 수년제 가치를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수년제 가치란 이 광산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세후 10% 할인율로 계산해도 723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96조 원이에요. 96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 1년치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내부 수익률도 놀랍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인데요. 이게 72%입니다. 보통 광산 프로젝트에서 내부 수익률이 15에서 20%만 넘어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72%는 정말 말 그대로 노다지 중에 노다지입니다. 초기 자본 지출은 약 63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4천억 원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수명은 현재 조사된 구역 기준으로만 최소 25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광산에서 나오는 게 그냥 알루미나가 아닙니다. 고순도 알루미나, 영어로 HPA라고 하는데요. 순도가 99.99%인 4N급 알루미나입니다. 이게 뭐에 쓰이느냐?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분리막 코팅의 핵심 소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합선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탄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톤당 가격이 약 25,000달러, 하나로 약 3,300만 원이에요. 일반 알루미나보다 몇 배나 비쌉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알루미나가 마트에서 파는 보통 밀가루라면 고순도 알루미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만 쓰는 최고급 트러플 오일 같은 겁니다. 같은 종류의 재료인데 품질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이 고순도 알루미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걸 절대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이런 보물창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타리오주 북부에 윙 오브 파이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불의 고리인데 약 5,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거대한 광산지대입니다. 이곳에는 니켈, 구리, 크로마이트, 백금족 금속 등이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호주의 와일루 메탈즈는 이 지역의 자원 가치를 약 900억 달러, 하나로 약 120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프라 부족과 환경 주제로 묶여있던 이곳이 2025년 말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가 규제 중복 해소 및 인프라 가속화 협약에 서명하면서 드디어 활로가 열렸습니다. 광고로 진입하는 핵심 도로의 환경 평가가 2026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이후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됩니다. 소어 프로젝트 96조 원에 링 오브 파이어 120조 원, 두 곳만 합쳐도 216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보물창고를 열고 한국 기업들은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GM과 합작해서 얼티엄 케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퀘벡주 베칸쿠르에 대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초기 5억 달러에서 시작한 투자가 현재 1단계 확장을 거쳐 미화 10억 달러 이상,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2026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양극재는 전량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로 공급됩니다.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은 2025년 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6,710억 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전년도 매출의 18.1%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이죠.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넥스트 스타 에너지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온타리오주 윈저에 4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총 5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캐나다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7월 글로벌 파트너와 43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8천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볼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퀘벡주 그랑비의 전지박 공장을 짓기 위해 7억 5천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7,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6년 양산을 시작해서 2027년 확장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만 합쳐도 캐나다에 투입된 한국 자본이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산까지 얹히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라고 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캐나다 현지 철강 및 광물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자원과 배터리와 잠수함,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엮인 거대한 딜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소어 프로젝트 96조 원, 링 오브 파이어 120조 원,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원, 한국 기업 투자 7조 원 이상. 이 숫자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숫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 두 거인의 충돌이 캐나다의 자원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시장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총알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원자재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같은 광물이 21세기 전쟁의 총알인 거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연 정제의 90% 이상, 코발트 정제의 70% 이상도 중국 손에 있고요.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소재의 가공 공정을 중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요리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조립하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요리입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나 같은 광물이 바로 그 재료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재료 시장의 도매상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요리사들이 재료를 사려면 중국 도매상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된 거죠. 마음에 드는 나라에는 재료를 싸게 팔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는 값을 올리거나 아예 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점을 무서워한 겁니다. 자기 나라 땅 속에서 나오는 재료까지 중국 도매상에게 넘어가면 결국 요리대회 전체가 중국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의 자원이 중국에 장악되면 미국 본토의 전기차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테슬라, GM,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원료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힘을 합쳐서 중국 자본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자원 금고 앞에 미국이라는 경비원이 서게 된 거죠. 이 경비원은 중국이라고 적힌 출입증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광물을 무기로 만들었고 캐나다는 자국 자원이 그 전쟁에 이용당하는 걸 막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데는 중국의 교묘한 전략이 한몫했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이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캐나다의 자원을 집어삼키려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광산을 대놓고 통째로 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직 개발도 안 된 초기 단계에 작은 리튬 탐사 회사들에 슬금슬금 투자한 겁니다. 파워메탈스, 리튬 칠레, 울트라 리튬, 하나같이 이름도 생소한 작은 회사들이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100년 된 금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대놓고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금고 열쇠를 만드는 기술자와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비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과도 친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중국이 캐나다 리튬 회사에 투자한 방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지금 당장 광물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상류부문 자산장악이라고 부릅니다. 상류부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광물이 땅속에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중국은 이미 광물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중간 단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원재료가 나오는 시작 단계까지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중국 손에 들어가는 완전 독점 구조가 되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안보당국이 이걸 정밀 분석해보니까 이 구조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광물 가공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발판 삼아 상류 부문 자산까지 체계적으로 독점하려 했다는 거예요.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가 존망의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 땅 속에 있는 보물이 다른 나라의 경제적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금고 비밀번호가 새어나가기 직전에 간신히 막은 셈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까지 전부 퇴출시킨 겁니다. 시노마인, 청제 리튬, 청계 마이닝 세 곳이 바로 이 과정에서 쫓겨난 기업들이고요. 2026년 현재 캐나다 내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신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을 쫓아내는 건 알겠는데 그 빈자리를 왜 꼭 한국으로 채워야 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있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캐나다가 새로 만든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자 이번 사건의 숨겨진 핵심 엔진은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프렌드 쇼어링, 영어로 friend shoring. 직역하면 친구끼리만 거래하기 라는 뜻인데요. 2026년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나라든 돈만 있으면 자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싸게 파는 곳에서 사면 됐죠. 글로벌화의 시대, 효율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거래의 기준이 됐습니다. 다시 요리대회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료를 가장 싸게 파는 가게에서 사면 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싸구려 가게 주인이 갑자기 재료값을 10배로 올리거나 특정 요리사한테는 아예 안 팔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요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비싸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서만 재료를 사자. 이게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캐나다가 만든 핵심 광물 생산 동맹 CMPA는 이 프렌드 쇼어링의 실행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원을 사고 팔 수 있는 친구 명단이에요. 이 명단에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들어있고 중국은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구 명단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그냥 광물을 캐서 팔아줄 파트너가 아닙니다. 캐나다 땅에서 나온 돌덩이를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광물 원석을 그냥 톤당 몇십 달러에 파는 건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 돌덩이를 전기차 배터리로 바꾸면 가치가 수백 배로 뛰거든요. 자기 나라 안에서 그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거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금융 엔진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누구든 환영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신뢰와 기술적 능력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돈의 규칙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규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과 정치적 신뢰입니다. 캐나다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한국이 그 규칙에서 만점을 받은 거죠.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2026년 1월 27일 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핵심 광물 생산은 단 한 국가에 국한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만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땅에서 나오는 리튬, 니켈, 알루미나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둘째,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영토 분쟁도 없고 안보 갈등도 없고 자원을 무기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100년 된 금고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상대인 거죠. 셋째,
이미 증명된 실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 배터리 생태계에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자료에 따르면 약 250여 개의 캐나다 기업이 한국 배터리 공급망에 연결돼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미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있는 파트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말씀드렸죠. 총 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수함을 건조해주면서 동시에 자원을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캐나다는 한국의 자원 분야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호 호혜적 구조예요. 장산과 자원과 배터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 거대한 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닙니다. 양국의 운명을 하나로 엮는 전략적 동맹의 시작인 거죠. 이 동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도 위에 그려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퀘벡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만들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을 생산합니다. 온타리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셀을 조립합니다. 세스케처원에서 소어 프로젝트가 고순도 알루미나를 공급합니다. 온타리오 북부의 링 오브 파이어에서 니켈과 크로마이트가 나옵니다. 캐나다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한국 기업들이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K-배터리 벨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1번, 미중 패권 경쟁이 광물을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고, 2번, 중국이 캐나다 자원을 조용히 잠식하려 했고, 3번,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새로운 금융 엔진이 거래의 규칙 자체를 바꿨고, 4번,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과 정치적 신뢰가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4가지 원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캐나다는 100년 된 금고의 열쇠를 한국에 건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거의 똑같은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시계를 201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9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터졌습니다.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면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죠. 그때 중국이 꺼내든 무기가 뭐였을까요? 군함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히토류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원소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7%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중국 말고는 구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 제조업계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수십 배로 폭등했고, 일본 기업들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광물 하나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즉시 히토류 공급 다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호주, 인도, 베트남, 캐나다 등과 히토류 공급 협정을 맺었고, 대체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도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2010년 97%였던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은 이후 꾸준히 하락했거든요. 2026년에 캐나다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2010년에 일본이 히토류에서 당한 것을 캐나다는 리튬, 니켈, 알루미나에서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금고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2010년에 일본은 금고 열쇠를 중국한테 맡겼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캐나다는 그 교훈을 보고 아예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열쇠를 기술력과 신뢰를 겸비한 한국에 건넨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포스코 퓨처엠의 베칸쿠르 양극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만들어진 양극재가
온타리오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터리 셀이 만들어지고 이 배터리가 GM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에 장착됩니다. 동시에 세스케처원의 소어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고순도 알루미나가 이 공급망에 합류합니다. 링 오브 파이어의 도로 건설이 2026년 6월 환경평가 완료 이후 시작되면 니켈과 크로마이트까지 추가됩니다.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자원 요새가 완성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광물을 무기화하려 해도 이 요새 안에 있는 나라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2010년 일본이 당한 히토릴 충격을 리튬과 니켈에서는 겪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낮고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면 전기차 배터리 원가가 안정되고 최종적으로 전기차 가격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세계 1위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100년 지켜온 금고를 한국에 연 이유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자원전쟁의 시대, 기술력과 신뢰가 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4가지 원인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1번, 미중 패권 경쟁이 광물을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고 2번, 중국의 조용한 자원 잠식이 캐나다의 경각심을 깨웠고 3번,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새로운 금융 엔진이 거래의 규칙을 바꿨고 4번,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정치적 신뢰가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뭘까요? 1번, 소어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초기 자본 지출 8조 4천억 원이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K배터리 벨트가 본격화된다는 신호입니다. 2번, 링 오브 파이어 도로건설 착공 여부입니다. 2026년 6월 환경평가가 완료된 뒤 실제로 착공이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연되면 120조 원짜리 광산의 활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결과입니다.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60조 원 규모의 CPSP를 수주하면 자원과 방산이 결합된 패키지 딜이 완성됩니다. 이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4번,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물이나 다른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의 일상에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면 배터리 원가가 안정되고 그만큼 전기차 가격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광물 가격을 올려도 영향을 덜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도용 효과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한국 공장이 들어서면 한국 본사에서 엔지니어와 관리 인력을 파견해야 하고 장비와 기술도 한국에서 공급합니다. 해외 투자가 결국 국내 일자리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이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베칸크루 공장은 2026년 10월 가동 예정이고 솔로스 첨단 소재의 그랑비 공장도 2026년 양산을 시작합니다. 물론 투자는 각자의 판단과 책임이 우선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가 바뀌는 큰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자원 구매가 아닙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공급망 일체화의 과정입니다. 방산에서 자원까지, 배터리에서 전기차까지 두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100년 된 금고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받았다는 뜻이겠죠.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50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전쟁의 시대, 한국은 지금 가장 좋은 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원전쟁의 시대에 한국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캐나다와의 이 거대한 딜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